안녕하세요, 이드진이입니다. 오늘은 사건이 막 터졌을 때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이제 너무 사태도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 사실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좀 제가 2020년도에 개업을 했잖아요. 강서구 화곡동에. 조금 좀 사태도 심각해지고 있고 처음 터졌을 때도 사실 너무 예상됐던 일이라 일단 전세 사기 그거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전세 사기가 가장 많이 지금 건수로 나타나고 있는 동네가 바로 강서구 화곡동이죠. 서울. 일단 제가 2020년도 1월 달에 개업을 했을 때 일단 화곡동 상황은 어땠냐면은 일단 구옥 빌라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신축 빌라가 많이 지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신축 빌라가 이제 다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은 이제 그냥 사무실에서 오픈을 해요. 그래서 오픈해서 이제 방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오픈을 하는데, 신축 빌라가 오픈을 했을 때는 답사는 거의 그래도 갈 수 있으면 일정이 되면은 그래도 답사는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 답사를 다닌 이유는 일단은 처음 그 오픈을 했을 때 공실이었을 때 이제 집 사진을 찍으면서 일단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건물이어도 호수마다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일단은 이사를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집 내부를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 지어졌을 때 공실일 때 그때 이제 집 같은 것도 안에 보는 의미도 있고 사진도 찍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요 분양가에 요런 평수로 요런 구조로 요런 인테리어로 이렇게 요즘은 지어진다라는 거를 또 눈으로 확인을 하는 또 의미도 있고, 아니면 시세 파악이 계속 이제 돼야 되니까 그 동네에서는. 그래서 답사는 거의 꼬박꼬박 다니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 1년 정도 있으면서 일단 신축 빌라를 뭐 매매를 분양을 하던지 전세를 맞추던지 그런 거는 한 건도 한 적이 없고, 이제 거기가 이제 동시 진행이라고 해서 이제 막 언론에서도 그렇고 매체에서도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동시 진행이라고 해서 전세가가 만약에 2억이면 분양가도 2억인 거예요. 신축 빌라가. 이게 뭔 소리인가?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나 하면은, 일단은 전세로 2억에 맞춰 놓으면 투자자가 붙잖아요. 이제 투자자 같은 경우는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갭 투자라고 해서 아파트도 마찬가지면 전세를 끼고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를 하려면은 기본 초기 자금이 그래도 1억 이상씩 들어가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랑 이제 매매가가 크게 차이가 없다 보니까 갭 투자를 하기가 조금 쉽죠. 근데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시 진행을 하면은 갭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비용만 가지고 등기를 쳐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 땅을 싸게 사가지고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분양으로 소유권을 다 넘기고 나면은 건축 회사들은 어쨌거나 이거를 분양하면서 이제 남기는 거죠. 수익을 남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전에 이제 부동산 투자 방식 중에 약간 하나처럼 좀 많이 교육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투자 방법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이제 소액으로 전세 낀 매물을 매입을 해서, 그리고 이 투자 방식은 사실 부동산 상승장에서나 이제 통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제 2년의 전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시세는 매매가가 올라간 만큼 전세가도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전세 한 바퀴만 돌면은 이제 새 전세를 맞출 때 뭐 2천이 됐든 4천이 됐든 이제 올려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투자금 만약에 갭 투자로 한 2천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2년이면은 전세가가 만약에 4천이 올랐다 하면은 내 손에 남는 금액이 이제 2천이 되는데, 이게 물건 빌라 하나였을 때는 2천이 남지만 10개를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2억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수를 늘려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동시진행 같은 경우는 아예 갭도 없다 보니까 등기 비용으로 너무 쉽게 등기를 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수가 많아질수록 다음에 전세가가 오르면 이제 그게 남는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신축 빌라 전세를 맞추지 않았던 이유는 직원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화곡동에서 저 집이 시중가 다른 빌라보다 물론 신축인 장점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높은 금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2년 후에 만기가 됐을 때 그때 저 집을 새 임대차를 맞출 자신이 있으면 그때 맞춰야 되는 거다. 나중에 그때가 문제다. 왜냐면 이제 못 맞추게 되면은 임대인분이 본인의 자력으로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런 자력을 이렇게 여유자금을 두고서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임대인 분들이 만약에 여유 자금이 있더라도 이거를 통장에 그냥 넣어놓으시는 분들이 아니시고, 대부분 다 이제 금융 뭐 주식이 됐던 뭐가 됐던 다 이렇게 좀 발묶여서 투자하시는 금액으로 다시 또 이용을 하니까 금방금방 자금을 이렇게 여유 자금으로 내줄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축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런 상황이었고, 화곡동이. 근데 이거를 막 100채 이상씩 보유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동산 하락장을 맞으면서 매매가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격도 같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새 전세금을 2억에 뭐 기존에 2억에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더 올려서 받아야 나한테도 남는 게 있는데, 되려 그 가격보다 떨어지는 금액으로 맞춰야 되는 그 상황이 이제 오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거의 도미노처럼 하나가 이제 자금 상황이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반환이 안 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야 된다라는 법적 절차가 있으니까 그거를 또 이제 활용을 하셔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은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이렇게 딱 표기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새 임차인을 맞추는 게 정말 이제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왜냐면 새 임차인분한테 그 등기부를 저희는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걸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나도 이런 일을 생길 수 있는 임대인 분이시구나, 그런 물건이구나가 보이는 거니까 너무도. 그래서 새 임차인을 맞추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지고, 어쨌거나 새 임차인을 맞춰서 보증금을 반환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 구조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왜냐면은 어쨌거나 금액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내 돈을 더 보태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빌라가 뭐 한두 채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의 투자하시는 임대인분의 자금 상황이 그래도 좀 여유가 되시고 이 상황이 괜찮으면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사기라는 단어가 이제 형법적인 용어가 들어갈 범죄잖아요. 그래서 그 용어가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정말 이거를 본인의 자금 사정이 그렇게 되지도 않음에도 등기 비용 혹은 아주 소액의 투자금으로 이제 많은 다수의 빌라를 매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반환을 이제 못하는 상태가 뭐 한 채, 두 채 계속 연쇄적으로, 그냥 만기는 계속 돌아오니까 그렇게 되면은 피해자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제 금액도 뭐 10분만 해도 20억이 되는 거니까 100채면은 2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는 정도로 되는 거죠. 처음부터 반환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정말 이제 사기의 고의까지도 인정이 돼서 문제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영상 다른 분 이제 전문가들 영상도 보면은 뭐 특약을 뭐 이렇게 써라, 뭘 확인을 해라,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특약도 그렇고, 결국은 특약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이제 경매가 됐을 때나 이제 법정에서 막 경매 이외에도 그 후 뭐 법정에서 싸우는 일이 되든지 아니면 경매가 됐든지 어쨌거나 정말로 법적 절차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내가 방어할 수 있는, 항변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거를 썼다고 해서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없어요. 안전한 전세 자체가 없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큰 돈은 내 돈이 됐던, 은행에 대출이 됐던, 이걸 개인 임대인이나 아니면 임대회사에다가 이 금액을 맡겨놓고, 그다음에 법적인 장치도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대항력이라는 제도를 두어가지고 효과를 둬서 우선 변제권을 준다고 한들, 그리고 전세권 설정을 해서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을 한들, 이거는 결국은 나중에 경매가 됐을 때 그때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이제 수단 중에 하나이지, 그리고 막상 경매가 됐다고도 생각해보세요. 매매가가 2억이고 전세가가 2억인데 내가 그거에 1순위고 경매가 돼서 매매가 2억짜리가 2억의 경매가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경매라는 것 자체가 시중가보다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살려고 낙찰을 받으시는 건데, 일단은 뭐 2억에 낙찰을 받을 거면 그냥 멀쩡한 건물을 매매를 하는 게 맞지, 뭐 임차인을 막 명도해가면서 힘들게 경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안전한 전세가 없고, 그 다음에 뭐 그런 특약과 뭐 등기부도 그렇고 뭐 1순위를 다 유지를 한들 보증금이 미반환 사태가 되게 되면은 다 보장을 받으리라는 그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전세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데 굉장히 좀 착하게 이렇게 이용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안 터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 제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법적인 제도 안에서 구멍들이 이렇게 나 있는 거를 다 이용하려고 하면은 마음 먹고 다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기를 쓸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 제도 자체가 갈수록 지금도 없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전세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전셋집을 구할 때 그러면은 어떻게 반포기 상태로 구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은 정말 보장을, 그나마 나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치는 보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증보험. 보증보험을 이제 만기가 되고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보증회사에서 대신 반환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 보증금을 이제 구상권을 임대인한테 보증회사가 청구하는 그런 구조인데, 어쨌거나 이제 싸움을 내가 임대인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보증회사가 임대인과 싸우는, 대리 싸움을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보증보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증회사들도 지금 이 구상권 청구하는 금액이 정말 계속 쌓여져서 이제 거의 조 단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보증회사들이 이걸 버틸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참 갈수록 위태위태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거의 전세 매물은 쉽지 않고, 근데 제가 화곡동에서 계약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되게 바쁘게. 거의 이제 절반 정도가 월세, 원룸 월세, 뭐 빌라 월세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세를 했던 거는 거의 대부분이 LH랑 중기청도 100%도 되게 많이 했어요. 화곡동에서는 이제 다세대 빌라가 워낙 전세가가 금액이 이제 1억 초반대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리고 이제 안심보험, 아까 90% 안심전세라고 해서 보험이 같이 들어가 있는 안심전세, 이렇게 세 가지를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했고, 그거 아니고서는 일반 전세는 많이 안 했고, 신축은 아예 안 했어요. 네, 못한 것도 있고, 왜냐면 이제 불안해 하시거나 이제 질문을 하시면, 이렇게 했을 때 뭐 어떤 일이, 최악의 상황이 뭐가 발생이 하나요? 이러면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다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전세가 잘 2년 뒤에 잘 빠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집은 나도 처음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제 좀 그렇게 설명도 해드리고, 왜냐면 그래도 전세라도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와 뭐 이제 그런 구조와 금액대와 이런저런 조건들을 봐야 그 다음에 제가 만기가 되든 만기 전이 되든 이사를 나갈 때 새 임차인이 구해지기 쉬워야 임대인 분들도 이제 보증금 반환이 이제 수월하니까 그런 식으로 화곡동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그 주택을 그때 1년 동안 너무 많이 이제 겪으면서, 왜냐면 그 신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하던 전세를 맞추던, 그러면 이제 분양회사나 건축주가 주는 수수료가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저희 중개보수에서는 아예 볼 수 없는 그런 단위의, 거의 1000단위의 금액들을 이제 줬기 때문에. 근데 일반 중개사무소가 있고, 그 다음에 컨설팅,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있잖아요, 사무실이. 근데 분양 업무는 컨설팅도 할 수 있는 업무였기 때문에 신축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회사에서도 많이 다뤘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큰 금액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그냥 제 입장에서는 참 위험하기도 하면서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물건을 저렇게 맞출 수가 있을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참 많이 했고,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돈도 사실 너무 무섭고, 중개 수수료가 아니고 분양에서 오는, 분양 사무실에서 분양의 대가로 오는 거였기 때문에 법정 이제 중개 수수료랑은 별개라서. 근데 참 좀 안타깝기도 하고, 왜냐면 이거를 뭐 막을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나 뭐 양도세나 이런 세법적인 규제는 있었지만, 뭐 한 사람이 몇 채 이상의 주택을 등기를 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규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적 재산권의 보장 중에 하나라서, 또 이거는 민법의 사적 조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규제가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뒤늦게 사태가 터지고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많아진 상황에서는 사실 주택수를 정말 그렇게 100채 이상씩 취득을 하게 냅두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예견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사실 해요. 그래서 좀 더 나라에서 어느 정도 조금 그런 규제를 그런 쪽으로는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취득세나 양도세나 뭐 이런 부분은 너무 심하게 규제를 한다고 해서
오히려 뭐 부동산 가격이 잡힌다든지 뭐 이런 것 같지는 사실 않아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보다는 일반 서민들이나 청년들이 이런 보증금을 떼이거나 사기를 맞거나 뭐 정말 재산을 잃거나 이런 일을 겪지 않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이 조금 더 포커스가 그쪽으로 맞춰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 전세 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고요. 일단 전세 제도 자체가 참 애매해요. 예. 없어져야 되는 제도가 맞으면서도 참 좋게 이용하면 좋은 제도인데, 어쨌거나 전세를 보시는 분들은 보증보험,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증보험 확실히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고 안전한 계약을 하길 바랍니다. 안녕.